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 마음 평안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긍정심리학자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감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우리가 행복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행복의 훈련 5가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이 5가지를 우리 안에 훈련해야 된다, 이 구조화를 만들었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강의해드렸지만 이 5가지가 페르마라고 했습니다. P-E-R-M-A. 영어 단어 이 철자 앞에 것을 따서, 영어 단어 앞에 철자를 따서 페르마 했습니다. 이 5가지 훈련해야 된다. 그 페르마가 P는 positive emotion, 긍정적 정서가 참 중요하고, 두 번째가 engagement,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가 R, 참 긍정적 관계가 참 중요하다 했습니다. 네 번째가 의미 있는 삶, 다섯 번째가 성취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우리가 참 행복하고 내 안에 행복감과 긍정의 심리를 가지려면 이 5가지를 훈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마틴 셀리그만 박사의 5가지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마음의 평안의 훈련 5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지만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이 행복의 어원의 뜻은 마음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 마음 평안, 이 5가지 훈련을 제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셀리그만 박사의 이 페르마라는 행복의 5가지 코칭을 기초로 해서 저는 마음 평안의 5가지 훈련 과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이 긍정적 정서를 기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목적이 이끄는 삶, 네 번째가 몰입하는 삶, 열정적인 삶, 다섯 번째가 열매 맺는 삶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이 마음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 단계로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또 워크숍 형식으로 훈련하는 쪽으로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해 볼까 생각합니다. 먼저 맨 처음에 말했던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저는 사실 고민했습니다. 이 마틴 셀리그만 박사의 긍정적 정서를 어떻게 좀 바꿔볼까 하다가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봤습니다. 이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가장 이 기초가 되는 것이 감정, 정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정적 감정 이전에 긍정적 정서를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긍정심리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긍정적 정서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최소 3개월 동안, 매일마다 최소 3개월 동안 내가 긍정적 정서를 갖기 위한 훈련을 하게 되면 내가 긍정적 정서를 갖게 되고 그 긍정적 정서가 내 몸에 체화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민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서 항상 기뻐하라. 참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마음이 기쁜 겁니다. 마음이 기쁜 겁니다. 기쁨 있는 삶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기뻐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쁨의 훈련을 할 수 있을까라고 참 제가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1세기에 상담학계에서는 21세기에 새롭게 나온 상담 심리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야기 상담학입니다. 또한 21세기에 2010년에 새롭게 개발된 기독교 상담이 있습니다. 저와 오승 교수가 함께 개발한 성경 이야기 상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이 있는 삶, 기쁨의 훈련을 이야기 상담과 성경 이야기 상담 이론과 이 기법에서 차용해 왔습니다. 그럼 이야기 상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 상담에서는 어떤 A라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내담자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된다. 인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는 것 대신에 의해서 대신에라는 단어가, 그 대신에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 대신에 부정적인 것을 찾아가는 그 대신에, 비관적인 것을 찾아가는 그 대신에, 단점을 찾아가는 그 대신에, 문제를 찾아가는 그 대신에, 그 대신에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강점을 찾자. 그 사람의 특성을 찾자. 이것이 이야기 상담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상담에서는 핵심은 내 삶을 내가 쓴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해주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야기 상담학에서는 사람은 해석한 대로 행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 양육자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 이웃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 선생님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 그 이야기에 의해서 나라는 정체성이 형성되고, 또 그 정체성이 형성된 나에서 내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의해서 내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것을 아이디어를 얻어와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 정서를 갖게 될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심리학의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반 심리학에서 다루는 것이 혼의 문제를 다룹니다. 일반 심리학은 혼의 문제를 다룹니다. 혼이라는 것은 지, 정, 의를 말합니다. 지라는 것은 심리학에서는 인지라고 말합니다. 사고라고 말합니다.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신념을 갖고 있고 어떤 이 사고를 갖고 있냐에 의해서 이 감정, 정서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갖느냐, 긍정적인 감정을 갖냐는 것은 내가 그것을,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인지가 있으면 인지에서 감정에 영향을 받고 감정에서 행동, 의지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심리학에서 다루는 것이 혼의 영역을 다룹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상담은 혼의 영역만 다루느냐 했을 때, 예, 혼의 영역만 다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상담에서는 혼의 영역과 함께 지정의, 의지적인 부분과 함께 행동, 이 부분을 다룹니다. 그것과 함께 먼저 앞서는 것은 영의 영역을 다루자, 이겁니다.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런 말합니다. 영은 외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혼의 영역은 내부적이라면, 내재적이라면 영은 외부적이다, 외재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도 두 종류의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는 사탄의 영입니다. 내가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혼의 영역이 달라지고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내 혼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을 담고자 합니다. 지정의가 그래 담고자 하니 나의 행동도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나의 행동을 이렇게 따라가니 나의 삶도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느냐, 사탄의 영을 받느냐,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마음 평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혼의 영역까지를 우리가 같이 다루면서 이 기쁨이 있는 삶,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기쁨의 훈련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통하여 기쁨의 훈련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야기 상담의 이론과 기법에서 아이들을 가져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내가 내 안에 어떤 불안한 마음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작지만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의 작은 것을 발견하여서 그 기쁨의 감정을 이렇게 확대시켜주자. 그래서 작은 것은 생성적이고 작은 것은 창의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외부의 어떤 새로운 이야기에서 가져오기보다도 먼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하자.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역사 이야기에 저자가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새롭게 쓰자. 쉽게 말하면 자서전을 쓰자, 이 말입니다. 자서전을 쓰자. 내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쓰자. 자서전을 쓰자. 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국어 공부하고 중학교 때도 국어 공부했습니다. 국어 시간에 이야기에 4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등장인물, 사건, 배경, 구상입니다. 이것이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 사건, 배경 안에 구상, 플롯,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 저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이 관점에 의해서 이야기가 다 달라집니다. 즉
내가 내 삶의 이야기를, 내가 내 삶의 이야기의 저자가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이야기를 새로 쓰면 내 안에 마음의 평안 중에 하나 요소인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이야기를 쓸 때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써보자 이겁니다. 연대기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보자 이거죠. 연대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보고 현재의 내 삶을 내가 직시해보고,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삶의 얘기를 기초해서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자,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자.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의 이야기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를 다시 내가 쓸 때 내 안에 기쁨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는 뭐 하느냐? 과거로 돌아가서는 감사 방문하자. 자, 방문입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 과거로 돌아가서는 감사 방문하자. 현재는 자족에 훈련하자. 자족은 스스로 자자 스스로 자자 만족할 축자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뭔가 많고, 상대적으로 내가 뭔가 잘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뭐 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매이지 않게 나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걸 현재에서 훈련하자. 자족의 훈련입니다. 과거를 방문해서 감사의 훈련한다면, 현재는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자족의 훈련하는 겁니다. 미래입니다. 미래는 아직 안 온 시간들입니다. 아직 나에게 다다르지 않은 시간입니다. 미래로 돌아가서는 뭐 하느냐? 미래에 가서는 소망 갖기입니다. 희망 갖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심리학에서는 이렇습니다. 1심리학이나 2심리학에서는 1심리학은 정신역동입니다. 2심리학은 행동주의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결정론입니다. 과거에서 현재의 내가 있고 과거가 현재의 나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심리학이나 2심리학에서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현상,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관계 어려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공황장애, 강박증, 우울증,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 문제의 원인을 자각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든지 소거해야 현재의 내 모습이 아름답게 바뀌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합니다. 제3의 심리학은 인본주의 심리학, 실존주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1, 2 심리학은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는 겁니다. 3 심리학은 지나간 과거는 묻지 말라. 3 심리학이 인본주의 심리학이죠. 실존주의 심리학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한테 묻지 말라. 현재를 현재로 해석하자가 이 제3의 심리학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있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금원 부활을 찾자, 이 말입니다. 내가 광부가 돼가지고, 내가 탐험가가 돼가지고, 내가 과거의 삶에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좋은 이야기를 발견해내자. 또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는 내가 미쳐보지 못한 아프고 고통스럽고 부모의 탓이고 누구의 탓이고 누구의 탓이고 환경의 탓이고 그랬던 것 가운데서 그 어려움이 없었던 때를 찾아서 예외적인 상황을 찾아서 그 안에 있는 강맥 독특한 자료를 찾아서 이 독특한 자료로 내 과거의 삶을 다시 쓰게 하자. 이것이 이 마음 평안의 하나의 이 기쁨을 누리는 과거의 방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거로 돌아가서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기쁨을 누린 것에 있어서 이야기 상담과 성경 이야기 상담을 차용해 왔다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21세기 들어서면서 심리학계에서 참 새로운 용어들이 만들어집니다.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 다음 외상후 성장, 이걸 또 어떤 사람은 역경후 성장 이렇게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인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하면요,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 영어로 하와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 하와이 안에서도 참 부족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출신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출신들이 신경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 출신들이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을 그 하와이의 영역에 파송했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문화인류학 쪽까지 들어가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그 환경에 무엇이 문제기에 그 출신들이 어떤 신경증이나 정신증이나 성격증이나 이런 문제들이 일으키고 있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그곳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10년을 연구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 안에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또 이혼도 있고, 가정폭력 행위자도 있고, 그 안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문제를 점쳐대가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년이 지나도, 그 중에서 10년 후에 살펴보고 15년 후에 살펴보니까 환경에 굴하지 않고 성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기 일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것도 있구나. 두 번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마음에 근육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름을 레지리언스, 회복 탄력성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알코올 중독자, 가정폭력 행위자, 이런 가정에서도 자란 사람이 그 가정에, 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근육이 생겨서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이 회복 탄력성을 마음의 근육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제가 한 2년 전인가 밀양에 있는 표총사를 가봤습니다.
표청사절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표청사 입구에서 착 들어가 보니까 표청사 입구에 보니까 저 산에 그 바위 속에 큰 바위에 소나무가 자라고 보았습니다. 바위에 소나무가 자란다? 여러분 또 거창에 수성대 가보면 바위에 소나무가 자란 것을 많이 보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산들이나 강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바위 위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저 척박한 땅이야. 아니, 척박하지도 않죠. 바위에.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미국 학자들이 그 사람들을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회복 탄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의 특성이 5가지 있음을 요약해서 정리해 버립니다. 특히 에밀리스 워너라는 학자가 회복 탄력적인 사람의 특징을 5가지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냐? 첫째가요, 대리 부모를 갖고 있더라고요. 대리 부모를 갖는다. 그들의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도, 가정폭력 행위자라도 그 양육자를 대신하는 대리 부모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들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회복 탄력적인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사회적 기술이 뛰어납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삶이 힘들어질 때, 삶이 어려워질 때, 삶이 힘들어질수록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창의적 감정 배출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좌절되고 절망되고 힘들어질 때 다른 것에, 그것 대신에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창의적 감정 배출구를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런 사람 특징을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낙관적인 미래를 찾고 있었습니다. 야, 낙관적인 미래를 갖고 있다. 우리가 낙관성이다, 비관성이 될 때 미래를 바라볼 때 낙관적, 비관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이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이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야, 이런 5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라이스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창조적인 반응과 삶의 희망을 정진시켜준다. 창조적인 반응과 삶의 희망을 정진시켜준다. 고마운 마음이.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데 그 첫 번째가 기쁨입니다. 이 내적인 기쁨입니다. 이 내적인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훈련이 나의 삶의 과거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나의 삶의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 방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가 사건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사건은 크게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긍정적인 사건을 찾아오면 좋겠지만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내 삶 속에 있는, 내 삶의 이야기 속에 있는 부정적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 차원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해 봅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난 후에 이혜인 수녀님의 감사의 행복이라는 시를 한번 가만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수녀님 시가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제가 잠시 시를 하나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내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하기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또한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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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훈련이죠. 제가 이것을 좀 세 가지로 이 감사의 네 가지 통찰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는 행복의 숨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만큼 우리 안에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 감사하느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항상 기쁨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해 보면은 범사에 모든 사건에 희, 노, 에, 라 이 모든 사건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방법이 뭘까? 야, 여기서 이 사건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이 감사 방문하기 했습니다. 그 감사 방문하기는 마틴 셀리그만 박사의 이 긍정심리학을 공부해 보면 감사 방문은 현재에서 감사 방문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도 돌아보자. 우리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돌아보면서 과거를 먼저 돌아보면서 이 과거의 나의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정립하자. 내가 내 삶의 이야기의 저자가 되어서 내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새롭게 써갈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의 삶을 방문할 때에 내가 과거의 삶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입니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좋았던 사건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 중심 상담에서는 예외 상황 찾기라고 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오는 내 과거의 삶에 늘 항상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과거의 삶에 늘 항상 문제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그 삶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좋았던 때, 행복했던 때, 성공했던 때, 성취했던 때를 찾아서 그것을 강화시켜주고 해석해가자.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찾은 것들을 말하냐? 독특한 자료라고 말합니다. 이야기 상담에서는 독특한 자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내가 과거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내 안에 있던, 과거 속에 있던 감사할 것을 찾는 겁니다. 감사 방문입니다. 어떻게 찾냐? 해결 중심 상담과 이야기 상담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예외적인 상황을 찾고 그 예외적인 상황 안에서 내가 독특한 자료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쉽게 말하면 감사할 거리를 계속 찾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 봐도 과거로 돌아갔을 때 사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사건이 긍정적인 사건도 있고 부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사건만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건도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건은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이 되고, 과거에 내가 경험한 부정적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 사건이 사라집니까? 그 사건이 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사건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의 삶에서 내가 이 독특한 자료를 가지고 새롭게 형성된 자료를 가지고 내 삶의 이야기를 재해석해 가면서 내가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할 때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감사를 방문할 때에 어떻게 할까? 과거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십시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 삶의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그러면 과거로 여행을 떠나면서 먼저 감사할 것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좋았던 경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뻤던 경험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할 것 찾고, 과거로 여행 듣고 감사할 것 찾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힘든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건을 새롭게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이트는 1900년에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번역해냈습니다.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이렇게 저수로 해서 출판했습니다. 원래 프로이트는 1899년에 꿈의 해석책을 다 집필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트 마음에는 20세기 들어서는 시점에 이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출판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에 꿈의 해석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꿈의 해석 보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서 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꿈은 소망 충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의 세계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무의식이란 밭에 묻혀지게 됩니다. 억압돼서 묻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꿈틀꿈틀 올라오는데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이 무의식의 이 밭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무의식에 묻혀 있을 때 꿈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꿈은 소망 충족이라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하루에 7번씩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잠자리에서. 그건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그 꿈을 분석해 보면 내 소망이 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제 이야기 두 가지를 들려드리고 이제 강의를 정리할까 생각합니다. 먼저 꿈은 소망 충족이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꿨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두 달에 한 번씩 윗니가 빠지는 꿈을 꿨습니다. 한두 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가 빠집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이가 빠지는 꿈을 정기적으로 꿔보세요.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계속 그 꿈을 정기적으로 꾸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가 빠지면 치아가 빠지면 윗니가 빠지면 윗조상이 죽게 되고 아랫니가 빠지면 아랫사람이 죽게 된다는 이런 꿈 해몽법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꿈의 해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론을 가지고 제 꿈을 해석했습니다. 자유연상 기법으로. 글쓰기를 통해서 자유연상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내 안에 있었던 아픔이 뭔가 하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저의 선친이 70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장 어색한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고 70일 만에 선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불러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 혼자서 우리 3대문을 키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고2 때입니다. 사춘기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고여름에 선친 묘사 앞에 갔습니다. 하염없이 선친의 묘 앞에서 선친을 원망했습니다. 왜 당신이 일찍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 가족은 왜 이랬답니까? 얼마나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었던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7, 8월 한여름에 제가 한기가 들었습니다. 감기가 들었습니다. 2, 3일을 이불을 두꺼운 거 덮고 있어도 한기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쭉 또 해석합니다. 그까지가 이 치아 빠지는 것이. 근데 내 마음에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끝에 가니까 자기 분석해 보니까 글쓰기를 통해서 나는 오래 살고 싶다. 나는 오래 살고 싶다. 나는 왜 오래 살고 싶을까? 또 가보니까요. 20대 후반입니다. 그 분석한 것이. 나는 내가 아버지가 없음으로 겪었던 고통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제 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딸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저를 데려가서는 안 됩니다. 야, 이렇게 제가 나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나니까 사춘기 때부터 꿔왔던 그 꿈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자, 저는 이걸 보고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굉장히 위대함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것이 부정적인 사건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돌아가심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사건을 찾자, 감사할 거리 찾자 없습니다.
사건인데요. 여기서 아버지가 안 계, 어릴 때 아버지가 안 계시면 잘 모를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든 사건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가정조사를 합니다. 가정조사를 하면 텔레비전 없는 사람, 뭐 없는 사람, 뭐 없는 사람, 마지막에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 어머니가 없는 손을 들게 합니다. 제 손이 떨립니다. 나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이 사건이 해결되었습니까? 그 안에서 뭐가 긍정적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감사할 것 있어요? 현상 그대로 보면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건을 재해석해 보는 겁니다. 누가? 내가 합니다. 제가 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선친의 죽음을 돌아봅니다. 제 고향은 거창입니다. 경남 거창군 남함의 지산리입니다. 아주 도매 산물. 우리 어머니는 저희 집안에 시집 오시기 전까지는 친정에서 홀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희 선친과 결혼할 때 얼굴도 못 보고 머리 뒷꼭지도 못 보고 어른 집안들이 맺어서 시집 왔습니다. 처녀 때는 어머니 홀로 교회 다니셨는데 우리 집안에 오니까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저희 선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혼자서 3남매를 키워야 됩니다. 저희 선친의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후에 우리 어머니가 5살 된 큰 누나, 3살 된 작은 누님, 그 다음에 제 100일 지난 저를 얻고 어떡할 데 없었어. 저 시골 지산에서 거창 읍내로 이 산을 2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서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 당시입니다. 2 딸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해주게 해주시고, 하나님, 등에 업힌 이 아들은 대학교까지 졸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 삶을 재해석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선친이 돌아가시지 않고 거창에 그대로 지산에 그대로 계셨다면 아마 우리 어머니는 처녀 때 믿었던 그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곳에서 마음평안 강의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 자리에서 강의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 선친이 돌아간 사건 그 자체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나 멀리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 선친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가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 어머니가 거창 읍내로 나오고 대구로 나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도시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 아픈 과거, 상처 입었던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사건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새롭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부정적인 사건, 상처 입은 그 사건을 내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면 내 안에 과거의 삶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 평안 첫 단계로 기쁨의 훈련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기쁨의 훈련 가운데서도 과거의 삶 속으로 돌아가서 감사 방문하자 했습니다.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데 가장 좋은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훈련해야 됩니다. 그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삶 속에 돌아가서 내가 감사거리를 찾는 겁니다. 은혜거리를 찾습니다. 좋은 것을 찾습니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로 가득한 내 삶 속에서 예외적인 걸 찾습니다. 광맥을 찾아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내 생각할 때 내 삶에 아픔을 주었던 사건들, 내 삶에 상처를 주었던 사건들, 부정적인 사건들, 그 사건 자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과거의 삶이 나에게 현재 어떤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 찾아서 재해석하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과거를 찾아가서 감사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